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약 예시 사례를 통해서 특히 이제 소크라테스 재판과 관련된 제시문을 요약하는 과정을 통해서 요약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뭐 딱히 공부하거나 또는 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딱히 공부할 시간이 따로 주어지질 않아서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 텍스트 이해를 위해서 조금 길게 이번 예시 사례는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올 내용에 대한 키워드인 거고요. 뒤에부터 먼저 본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한 페이지다 넣느라고 좀 우겨넣었더니 좀 보기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위에는 잘 보이시죠? 요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지문인데, 플라톤이 썼던 소크라테스의 변론 중에 일부를 수정해서 발췌한 제시문입니다. 요약해서 확대를 해서 보면 이 부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소크라테스의 변론 또는 이제 소크라테스 변명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 소크라테스 변명이라는 거는 플라톤이란 철학자의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플라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소크라테스라는 자신의 스승이 아테네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되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바로 그 재판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톤의 철학이라는 건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가지고 평생 씨름한 것, 결과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루는 것이 우리가 이제 플라톤과 그의 시대, 아테네라는 시대, 그러니까 플라톤이 왜 그런 고민을 했는가들을 또 압축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서 조금 길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대목은 소크라테스가 이제 고발을 당합니다.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대 그리스의 재판 제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고대 그리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아테네가 민주주의 시대였던 시절,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부터 4세기 시절이죠. 아테네 민주주의가 극도로 왕성했던 시절의 그 재판 문화인데, 이 당시에는 아테네 시민이면 누구나 다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도 고발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재판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검찰이 기소독점주의라고 해서 어떤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안 넘길지를 검찰이 결정하는데,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사회,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그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고발을 하면 그 고발 사건들의 기본적인 조사를 한 후에 재판에 넘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시민이 검사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달리 말하면 또 전문 검사가 따로 없습니다. 이 시절에는. 반면에 이제 고발을 당한 사람은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변호를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금방 알 수 있듯이 재판을 걸 수 있고 재판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잘하면 재판을 잘해서 그 재판에 이김으로 해서 유명 인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재판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소크라테스처럼 죽을 수도 있는 시대가 아테네 민주주의 시대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크라테스는 자기 변론을 자기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소크라테스가 자기 변론하는 부분이고, 소크라테스를 고발한 사람들은 총 3명입니다. 멜리소스, 리코프론, 그 다음에 아니토스, 이렇게 3사람인데, 멜리토스는 시인들을 대신해서, 그 다음에 리코프론은 소피스트를 대신해서 뭐 이렇게 됐죠 아마. 그 다음에 아니토스는 정치가를 대신해서 이렇게 3인이 대표로 고발을 했고, 이 고발의 내용이 좀 복잡한 것입니다만,
일단 전달하면 적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낯선 신들을 끌어들여서 또는 낯선 신들을 끌어들이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그래서 형벌은 사형 이렇게 돼 있어요. 고발장이 여기서는 이제 그 부분 중에서 낯선 신들을 끌어들였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소크라테스가 자기 변호, 즉 변호사가 돼서 자기를 고발한 넬레토스라는 그 대표 고발자를 상대로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지금 나한테 고발을 했는데 고발장에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써 있던데 그걸 가지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넬레토스의 주장을 검토하는 장면입니다. 최신을 읽어보죠. 그대의 주장에 따른다면 나는 적어도 신령스러운 것들이 있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신령도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 아주 필연적이요. 그리고 우리는 신령들을 신들의 자식들로 여기요. 신령들이 요정들에서 태어났건 또한 전하는 대로 다른 누구한테서 태어났건 간에 이들이 신들의 자식이라면 도대체 누가 신들의 자식들은 있는 걸로 믿으면서 신들이 있는 걸로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그건 마치 어떤 사람들이 말들과 당나귀들의 새끼인 노새들이 있는 건 믿으면서도 말들과 당나귀들이 있는 걸 믿지 않으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상한 일일 테니 말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약간 뭐 멈칫하게 된다면 뭐 신령스러운 것들, 뭐 신령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텐데 뭐 신들의 자식 이런 말도 있고요. 그 얘기와 관련해서는 위로 다시 가보면 이건 확대가 된 상태라서 여기 이제 신령이라고 번역된 말 이게 다이몬이란 말입니다. 다이몬은 저 영어 발음이 비슷한 게 뭐냐면 데몬이죠. 데몬 악령이라고 보통 번역하는 데몬. 그리고 이제 신령스러운 것이란 말은 다이모니온이라는 겁니다. 다이모니온. 그러니까 다이몬이라는 말에서 여기다 이 온을 집어넣은 건데 형용사형으로 만들어서 다시 중성화시켜서 형용사를 다시 명사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몬을 신령이라고 번역하게 되면 다이모니온은 신령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이몬이라는 게 이제 뭐냐가 문제인데 다이몬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넓은 이름을 쓰면 다이몬은 신이란 뜻도 됩니다. 아까 이제 제시문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신들 있잖아요. 올림포스 12신들, 제우스, 헤라 뭐 등등 이들을 다이몬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급 신들, 우리가 님프라고 하는 거 무슨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님프들 있잖아요. 뭐 에코라든지 유명한 님프가 또 누가 있나 뭐 하급 신들 뭐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였던 테티스라든지 뭐 이런 신들을 부를 때 다이몬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고요. 또 다이몬의 의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영웅시대라는 게 그리스의 이제 신화적 시대 구분이 있는데 뭐 황금시대, 뭐 은혜시대, 철의시대, 중간에 영웅시대, 그 다음에 청동시대, 철의시대 이렇게 5시대가 있거든요. 헤시오도스라는 시인이 분류한 건데 그 시대 중에서 영웅시대 사람들이 죽고 그들의 영혼들이 된 것이 다이몬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에게서 뭐랄까 민속신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다이몬이라는 게 각 사람들에게 각각 있다는 거예요. 그 각 사람들을 말하자면 뭐 수호정령 뭐 이런 거죠. 수호정령 같은 건데 이 수호정령이라는 게 조금 고약해서 우리 도깨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못되게도 하고 잘되게도 해주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있는 말들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어에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말은 번역하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카코다이모니아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는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뜻이 있는 거냐면 에우라는 말은 저 아까 에우다이모니아 에우라는 말 이유 에우다이모니아는 잘이라는 뜻이죠. 웰이라는 뜻이고 카코다이모니아의 카코는 이제 badly 나쁘게 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다이모니아라고 돼 있는데 다이몬을 추상화시킨 게 다이모니아예요. 그러니까 다이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개인의 수호 정령 같은 것이, 이 다이몬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따라가서 저승사자 앞에서, 저승의 재판관 앞에서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잘잘못을 고해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살아있을 때도 그 사람을 막 잠깐 무슨 뭐 어떤 미친 짓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운을 좋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다이몬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의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다이몬이 잘 지내면 그게 행복인 거고, 그 다이몬이 심술이 나갖고 못되게 굴면 그게 불행인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에우다이모니아, 카코다이모니아, 이런 말이 이제 그런 데서 온 거예요. 이런 설명을 왜 다 한 거냐 하면, 아까 나왔던 얘기, 적어도 신령스러운 것들이 있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신령도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 아주 필연적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신령스러운이란 말이 왜 나오냐, 여기를 또 다시 설명하면, 플라톤이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사형에 의해서 죽고 나서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대화 편들을 작성을 합니다. 플라톤만 쓴 건 아니고 소크라테스 주변 인물들도 다 이 대화편이라는 걸 쓰는 건데, 그 대화편이라는 게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어떤 자리에서 누굴 만나서 그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철학적 대화를 나눈 것들, 일종의 이제 드라마 형식인데, 뭐 여기는 뭐 사건이랄 건 없고, 사건은 이제 철학적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게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편들을 플라톤이 썼는데, 그 대화편들 중에서 소크라테스의 사형과 관련된 대화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화편은 에우티프론이라는 대화편이에요. 그래서 그 대화편은 서로 이제 고발을 당하면 그 고발한 사람과 고발당한 사람을 나라에서 부릅니다. 바실레우스라는 그 관직을 가진 사람이 그 관청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사실관계를 조회하고,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즉석 해결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재판을 여는 거죠. 그리스 같은 경우, 우리도 이제 민사 재판을 하는 곳과 뭐 형사 재판을 하는 곳, 뭐 또는 소년 범죄를 다루는 곳, 이게 다 따로 있잖아요. 그렇듯이 고대 그리스에는 그 범죄의 성격에 맞춰서 다루는 관청과 뭐 관할 관리들이 다 다릅니다. 이 바실레우스라는 관청과 관리가 하는 일은 그런 이제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지금 제목이 뭐였어요? 아테네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낯선 신령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령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바실레우스 관청에 출두를 했다가 재판 날짜를 정해 받고 나오는 길에 에우티프론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에우티프론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서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아니 당신은 어쩐 일로 여기 왔느냐, 또는 에우티프론은, 아니 선생님은 이런 데 오실 사람이 아닌데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런저런 고발당해서 왔는데 당신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에우티프론은 자기 아버지를 고발하러 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그 농장에서 난동을 부리던 사람을 붙잡아서 꽁꽁 묶어서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뭐 종교재판관한테 가서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는 사이에 날이 추워서 얼어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죽게 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고발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잘 됐다. 당신은 아버지를 고발할 만큼 경건한 사람이니까. 이게 이 당시에 살인 사건은 종교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신에게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였는데, 그 에우티프론이 소크라테스 얘기를 듣고, 그건 선생님이 평소에 내가 다이모니온과 접촉을 한다라는 소리를 하고 다녀서 사람들이 그걸 꼬투리 잡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이모니오라는 말이 아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모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듯이 이제 뭐 올림포스 12신도 될 수 있고 하급신도 될 수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신령들의 자식, 신령들이 요종들에서 태어났건 전하는 대로 다른 누군가에서 태어났건 간에 신들의 자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의 신령인데, 그 신령은 다 이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누구일까요? 요정들에서 태어난 신령들도 있고 신과 요정 사이 뭐 이렇게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것도 있나요? 이건 없나?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신들의 자식이다. 신들이 요정들에서 태어났건 또는 전하는 대로 다른 누구에게서 태어났건 간에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신과 신 사이에서, 신과 님프들 사이에서, 요정이란 말이 님프예요. 또는 뭐 님프와 님프들 사이에서, 또는 신과 인간들 사이에 태어나는 건 주로 영웅입니다. 뭐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경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소크라테스가 평소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가끔씩 어떤 경우에는 이 다이모니온이 나타나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말려 못하게 해,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제 플라톤이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플라톤 말고 소크라테스라는 또 다른 제자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다이모니온을. 그래서 그러니까 다이몬은 뭐 이름이 있는 거죠. 뭐 헤라클레스니 뭐 에코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아도니스, 뭐 아도니스는 사람의 자식인데, 어쨌든 그 다이모니온은 신령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딱 정확히 신령이 아니라 신령스러운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어떤 이상한 존재로부터 일종의 계시를 받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런 누명을 쓰게 된 거다라고 에우티포론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고발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령스러운 것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신령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낯선 신령을 끌어들였다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그게 뭐냐, 신령이라는 게 신의 자식 아니냐. 그러면 신의 자식이 있다면 신의 자식의 부모인 신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어떻게 신령을 믿으면서 신을 안 믿을 수가 있나.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멜레토스를 신문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앞에 이제 있었던 내용인 거예요. 당신 기소장에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 당신 내가 신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냐, 즉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기소장에 그렇게 안 써있죠. 정확히는 신령스러운 것, 낯선 신을 끌어들인, 신성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멜레토스가 근데 그 고발장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무신론자라고 생각해서 고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된 이유는 무신론자를 처벌하는 법령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법령에 의거해서 처벌됐다는 뭐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재판정이라는 게 굉장히 그 현장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재판도 배심원 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국이나 미국의 뭐 그 법정 드라마 보면 보이듯이 배심원들이 유죄 무죄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유죄 무죄를 결정하고, 무죄가 되면 끝이지만 유죄가 되면 형량도 결정합니다. 그래서 고발한 쪽과 고발당한 쪽이 각각 형량을 제한하는데, 그 두 개의 형량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심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재판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과 미국의 재판에서 있었던 재판관은 따로 없고 배심원이 재판관인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 재판관들의 그 마음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 현장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 무신론자라고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는 플라톤의 대화편을 잘 보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라는 것이 대체 어떻게 작동되냐면, 상대방한테 어떤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대한 동의를 얻습니다. 그렇다라는 동의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를 받은 주장, 그걸 전제, 그걸 전제로 삼아서 추론을 쭉 해나가요. 그 추론마다 또 동의를 받죠.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이 했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추론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상대를 모순에 빠뜨리는 거죠.
여기도 이제 전형적인 그 말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멜레토스가 당신은 무신론자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내가 신령을 믿는다고 얘기하던데 내가 신령을 믿으면 신들도 믿는 거고 신들을 믿는다면 그것은 내가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것 같이 되는데 당신 처음 얘기랑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모순에 빠뜨린 거죠. 상대를 아포리아 그러니까 난처한 상태에 빠뜨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파괴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게 되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방식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거든요. 소크라테의 논박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요약하는 요령을 보면 형식적으로 먼저 요약을 해보면 현안 문제 어떤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나는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확대해 보죠. 현안 문제를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가라는 건데 뭐 소크라테스가 이제 자문자답하던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신을 믿는가라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그 주장은 신이 있다고 믿는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뭐 주장도 되고 결론도 되고요. 그래서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 네 말에 따르면 나는 신령이 있다고 믿는다. 두 번째, 그런데 신령은 신의 자식이다.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이 두 개를 합치고 그러니까 신의 자식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 신이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 이 결론에 다시 그래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반대로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거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돼서 주장에 도달하는지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1, 그 다음에 1에서 2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1과 2는 별도의 전제인 거죠. 신령이 있다고 믿는다. 신령은 신의 자식. 이건 이제 일반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신의 자식이다. 신의 자식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 사실 추론을 뽑을 수가 있죠. 신령은 신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신령은 있다. 신의 자식이 있다라는 거고 신의 자식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 신이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여기에 이제 중간에 추론이 있는 거죠. 신의 자식이 있으면 신도 있다. 그렇죠? 근데 신의 자식이 있으면 신도 있을 텐데 신의 자식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 신이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난 신이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간 겁니다. 이 형식적 요약이고 이 형식적 요약을 토대로 해서 일상적 요약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이런 식으로 저자는 여기 또 중요한 게 핵심어와 그 의미 그러니까 핵심어는 신이고 또는 뭐 신령이고 그러니까 신과 신령은 이게 같이 상대어로 묶인 거니까 그 핵심어 얘기할 때 우리가 자주 나오는 말이 꼭 핵심어는 아니고 그 말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으면 그 글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말 그게 이제 핵심어가 되는 거예요. 신과 신령이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논란이 되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의미는 뭐 신령의 부모, 신의 자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상적 요약문을 보시면 요 네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요약문을 구성하는 거죠. 이 글에서 저자는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인가? 이게 현안 문제죠. 라는 물음에 대해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주장한다. 그 근거는 나는 신령이 있다고 믿는데 신령이나 신의 자식이므로 신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신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근거를 쭉 늘어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일상적 요약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의 요령이라는 것이 책을 읽으면서 밑줄 쳐서 중요한 부분들을 쭉 밑줄 쳐놨다가 나중에 그걸 다 합쳐서 요약문을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런 식의 그 분량에 맞게끔 구조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분량을 확 줄여야 되는 요약문에서는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발췌식 요약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현안 문제가 뭐고 주장이 뭐고 근거가 뭐고 핵심어는 뭔지를 먼저 추려낸 다음에 그 추려낸 것들을 가지고 재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로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적인 요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상적 요약문을 이렇게 형식적 요약을 거쳐서 일상적 요약문을 넘어가는 방식으로 요약을 하는 것이 요령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뭐 소크라테스 재판에 나온 소크라테스 변명에 나온 한 구절을 가지고 요약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